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기과 오승준 교수입니다. 중장년층 남성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전립선의 해부 그리고 노화에 따른 전립선 조직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그림에서 전립선은 방광과 요도 사이에 방광 목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커지게 되면은 전립선 비대증이 되면서 소변 길이 좀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소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리조직학적으로는 요도를 감싸고 있는 조직 중에서 가장 요도하고 가까운 부위에서 조직이 증식이 됩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입니다. 점점 더 커지게 되어서 요도 구경이 상당히 좁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조직 변화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사후 부검에서 발견되는 전립선 증식 조직은 퍼센트가 상당히 가파르게 연령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이냐 전립샘이냐 어떤 용어가 맞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둘 다 맞지만은 전립샘을 권장한다. 최근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립선은 원래 188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전립선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전립선이라는 말이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나 전립선에서 선이 라인 그리고 글랜드 분비하는 어떤 글랜드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의학계에서는 한글로 표준 의학 용어를 전립샘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더 액체를 분비하는 어떤 샘이라는 기능을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흔히 저희들 비뇨의학과, 옛날에는 이제 비뇨기과라고 했는데요. 비뇨의학과로 개명을 2017년에 했습니다. 여기에 비뇨라는 말도 비가 분비한다를 그럴 때 이제 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는 바로 소변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분비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생식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식기 그다음에 요로를 다루는 의학의 한 분야로서 비뇨의학과가 이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관 수술이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하느냐 이런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자, 의학적 근거도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미국 암학회 2016년도에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했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 정관 수술은 전립선 크기 변화나 비대증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정말 진정한 원인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원인은 뭐냐? 비대가 왜 생기느냐? 에이징 그러니까 노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의 변화 두 가지를 잡습니다. 정관 수술이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정관 수술 때문이 아니고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발생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정관 수술을 받으면 전립선 암이 잘 생기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대규모 연구 결과가 여러 개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를 총합한 메타 분석 결과가 2022년도에 발표되었었는데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느냐? 진단의 편향이 있었다. 정관 수술 받은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비뇨기과를 자주 방문했고 PSA라든지 이런 전립선 암을 발견하는 그런 검사들에 좀 더 많이 노출이 되어서 조기에 발견될 확률이 높았던 것뿐이었다. 정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자를 수송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수술한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수치라든지 성기능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언제 시작하느냐, 치료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핵심 원칙은 단순히 전립선이 커졌다 그래서 약을 먹거나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히 작다고 해서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치료를 고려하는 세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일상생활의 불편함, 소변 문조로 해서 어떤 빈뇨라든지 그다음에 야간뇨라든지 소변을 잘 참기 힘든 어떤 절박뇨 이런 증상으로
생활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받을 때는 삶의 질의 저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 약물 치료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생활을 습관 조정으로 해서 어떤 경고 관찰을 하였을 때 잘 개선이 되지 않는 이런 경우, 또한 합병증이 임박했거나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러한 경우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급성요폐라든지 방광결석, 혈뇨, 그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 같은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는 조기에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약물 치료보다는 수술적인 치료가 곧장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소팔메토라는 저 물질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생약 성분이 전립선 비대증에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위약과 차이가 없었다. 이게 의학계 임상시험 결과인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06년, 또 하나는 2011년도에 연구가 경해졌는데, 이 두 가지 연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대규모 그리고 고품질의 임상시험 결과가 되겠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에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먼저 2006년도에 발표된 논문은 그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연구를 지원했고요. 225명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양군으로 나눠서 소팔메토 성분과 그리고 위약은 주로 이제 밀가루로 주로 만들어집니다. 이 약과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느 게 위약인지 어느 게 진짜 약인지를 사실은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상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년간 복용을 했고 무작위 배정입니다. 약 용량은 표준 용량으로 투여했고, 그 임상 연구 결과 전립선 증상 점수와 소변의 그 최대 요속에는 위약과 차이가 없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2011년도 역시 369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는 고용량, 그러니까 표준 용량은 3배를 72주간 복용을 시켰습니다. 증상 완화 효과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위약과 그 소팔메토는 별로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2006년에 행해진 연구 결과인데요. 환자군을 두 군으로 나눠서 소팔메토를 복용한 군, 그리고 위약을 복용한 군으로 나눠서 1년간 이렇게 복용하면서 추적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증상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소팔메토군과 위약군 둘 다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상태고, 오히려 그 위약군에서 조금 점수가 조금 더 낮은 듯이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물론 이제 통계적인 그 유의한 차이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팔메토군과 위약군 간에 투여에서 차이가 없었다. 투여 전에 비해서는 12개월째는 위약군과 소팔메토군이 둘 다 증상 점수가 좀 낮아졌죠. 위약도 사실은 이제 약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위약군에도 증상이 좀 좋아지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의학계의 가장 황금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코크란 리뷰라는 데이터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품질의 그 논문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체계적으로 문헌 고찰을 하고 이를 분석을 해서 최종적인 연구 결과를 내는 이런 방법들이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의학계의 근거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결론들이 진료 지침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독립 데이터베이스로 운영이 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상업적인 이해관계가 배제된 기구에서 결론을 낸 분석한 결과 가장 요점은 전립선의 크기 감소 및 배뇨 증상의 개선에 있어서 결국 소팔메토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고, 최종 결론적으로는 소팔메토는 임상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효과는 입증이 되질 않았다, 그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위약 효과, 위약을 먹더라도 약 40% 정도가 호전이 되는 느낌을 환자분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서. 그리고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일부 연구들은 대부분 이제 소규모 그리고 또 제조사에서 지원을 받은 편향성이 있는 연구들이었다. 식약처에서는 판매 허가를 낼 때 효과 검증보다는 부작용의 유무에 좀 더 관심을 두고 검증을 합니다. 인체 자체에서 어떤 효과보다는 기초 실험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허가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소팔메토가 성기능, 남성의 활력이나 뭐 배뇨 기능 치료제로 오인이 가능한 그런 과대 광고는 소비자분들이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팔메토는 치료제가 아닌 보조식품이라 이렇게 인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술적인 방법으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립선 경료도 절제술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장 현재까지 표준 수술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행된 지도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동안 많은 세월 동안에 치료 효과가 이제 검증이 된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방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변이 이렇게 나오는 길이 되겠는데 전립선이 비대되어서 소변 길이 좀 좁아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시경을 통해서 전기로 해서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립선을 잘라서 이제 절제를 해서 밖으로 이제 배출시킵니다. 그렇지만 일부 전립선이 이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상당히 흐르게 되면은 또 재발이 돼서 다시 또 좀 막힌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내시경을 역시 이용을 해서 전립선과 전립선 피막 사이에 틈을 만들어서 비대된 전립선을 통째로 이렇게 분리해서 방광을 올리고 출액 과정이랍니다. 그리고 분리된 전립선 조직을 내시경과 다른 기계로 바꾸어서 이렇게 절단해내는 그런 이제 기계로 해서 분쇄를 해서 몸 밖으로 이제 배출시키는 그런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홀륨 레이저를 이용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에서 잘라내는 방법, 그리고 이와 같이 전체를 통째로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이제 수술이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수술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전립선 요도 결찰술이라고 있는데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전립선 요도 쪽으로 내시경을 위치시키고 그 바깥쪽으로 실을 걸어서 전립선을 결찰하는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 이 결찰술에 대한 공신력 있는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네카라는 공공기관에서 의료기술 재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립선 비대 환자 중에서 모든 환자의 사기보다는 다른 시술 시 필요한 마취에 제한이 있거나 또는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기능 장애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자에서 시행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 갖고 있는 환자에서 조건부로 권고한다. 이렇게 이제 심의를 했습니다. 다른 전립선 치료, 비대증에 대한 그 수술적인 치료, 아까 말씀드린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그리고 홀륨 레이저, 전립선 척출술과 비교해서 부작용 및 합병증 발생률이 유의한 수준으로 안전한 치료로 판단이 된다. 그러나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개선이나 요역통합적 효과 등이 낮고 또한 장기 추적 결과가 부족해서 이런 조건부로 권고한다. 이렇게 이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전립선 결찰술에 맞는 적합한 환자분들은 전립선 크기가 중등도 이하의 비대증, 성기능 보존을 원하는 분, 전신 마취를 하기 어려운 고령자, 기저질환자, 그리고 항혈전제 복용 등으로 해서 마취를 좀 하기 힘든 그런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립선이 너무 크거나 전립선의 구조적인 어떤 즉 중간엽의 비대가 있는 그런 환자분들, 그리고 요로 감염이 있는 환자, 그리고 전립선 암이 의심되는 환자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제한 요소가 있다. 활동성 요로 감염이나 전립선 암 의심이 되는 환자분들은 역시 다른 수술 방법들도 역시 제한이 되고 이러한 조건들이 다 해소되고 난 이후에 수술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립선 결찰술을 장기간 추적했을 때 나오는 재발 가능성에 대한 어떤 논문입니다. 전립선 결찰술을 받고 5년 이내에 재수술할 확률이 28.9% 된다. 그리고 연간으로 따지면 약 6% 정도 재치료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에서 나온 저널 오브 유롤로지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인데 환자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입니다. 재발의 원인은 전립선 결찰술은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묶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전립선 조직이 지속적으로 증식이 되어서 재치료받는 경우가 생긴다. 재발할 때는 다시 이런 결찰술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수술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 전환해서 수술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예방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은 노하우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노하우 과정 중에 일부분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적절한 관리로 전립선 비대증의 합병증을 막을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하우 과정이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의 빈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60대는 60%, 그리고 80대 이상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립선 비대증을 겪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화와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의 변화,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방치할 때는 요로 감염, 방광결석, 그리고 신장기능 저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을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 그 공통점은 초기에는 증세가 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도 압박으로 인해서 이제 소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주로 전립선암이 발견되기도 하는 것이 요새 가장 흔한 발견 경로가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하는데 전립선암을 배제하기 위해서 PSA라는 그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병원에서 직장 수지 검사, 항문을 통해서 손가락으로 그 전립선을 축지하면서 만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확진은 그 MRI나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PSA는 전립선 비대증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반면에 전립선 암에서는 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또 상승하게 됩니다. 직장 수지 검사는 비대증에서는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활력 있는 촉감으로 만져지게 되는데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딱딱한 그 덩어리로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확정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암 유무를 판정받게 되는데 최근에 MRI를 많이 동원을 해서 미리 조직 검사를 할 부위를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비대증과 전립선 암을 구분하는 데는 증상만으로는 구분이 쉽지가 않다. 정기 검진 주로 이제 PSA를 통한 그런 이제 검사가 되겠고요. 이게 가장 유일한 해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에서 이제 비대증이 심해지면 암으로 바뀌느냐, 변환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비대증과 암이 동시에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존하는 그런 상태에서 암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권유되기로는 이제 50세 이상 남성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PSA를 검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PSA가 수치가 2년 만에 상승이 되었다. 3.5에서 4.2로 이제 올라갔다. 어떻게 되는 거냐. 자, 그래서 검사 기간마다 조금씩은 이제 기준치가 다릅니다만 통상적으로 3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할 때는 3.5도 조금 높은 축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2년 만에 4.1로 올랐다 그러면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거 조금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고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의사의 보견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승 속도 여러 번 이제 검사를 해서 물론 높이 올라가 있는 것도 확인이 되지만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지 그런 내용도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라갔다 그래서 또 무조건 또 암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이 자극이 되는 상황 또는 요로 감염 이런 경우에도 PSA가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요인들이 있었는지 또 파악을 하게 되고요. 시간 간격을 두고 랜덤하게 한번 PSA를 재검을 하는 과정들을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진료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 비뇨기과를 방문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MRI를 통해서 암 병변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기도 하고 많이 이런 암이 의심이 될 때는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토픽입니다. 가장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밤잠을 방해하는 야간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전립선 비대증하고는 또 별개의 의학적인 상황이 됩니다. 야간요는 여성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의 고유 증상이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야간요를 치료하는 방법, 집에서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치료,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은 뭐 교과서적으로 딱 정립이 돼서 숫자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문헌을 제가 참고하고 그동안 이제 임상 진료에서 환자분들을 많이 대하면서 받은 피드백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 7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그 습관을 다스리는 그런 방법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야간요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실천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소변량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하루 적절한 소변량은 1.5 내지 1.8리터 되도록 조정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1.5리터가 오르냐 1.8리터가 오르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하면은 우리 하루에 신진대사에 큰 지장이 없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변 양이 너무 많게 나온다. 당연히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밤에도 자주 가게 됩니다. 소변 양을 먼저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그 야간 소변 양의 비율이 30% 이하 되도록 조절해라. 그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젊으실 때는 야간에 소변 양이 30% 이하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연세가 드시면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좀 적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소변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야간에.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야간 소변량은 밤에 보신 몇 번의 소변량을 전체 합하고 거기에다가 아침 첫 소변을 합한 양이 됩니다. 아침 첫 소변도 결국은 밤에 생성된 소변량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30% 이하 되게 하라. 취침 시간을 하루에 8시간을 잡는다면은 24시간 중에서 8시간이 바로 30%가 되겠죠. 30%가 넘게 되면은 소변량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밤에 깨어서 소변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두 번째는 취침 4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일단은 뭐 금지라고 적어놨습니다만 제한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섭취한 수분이 결국은 밤에 소변으로 콩팥을 걸러서 소변으로 나오게 되고 방광을 충만시켜야 됩니다. 방광이 충만되면 또 소변 보기 위해서 깨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녁부터 수분 섭취를 가급적이면 억제한다. 뭐 우유라든가 맥주라든가 뭐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식사는 주로 국을 먹지 않고 젓가락 같은 걸로 국을 건져 먹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국 자체가 원래 또 수분이 되는 거고요. 안에 들어있는 염분이 수분 배설을 또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과일은 아침으로 이동한다. 과일 섭취는 아침으로 옮긴다. 과일의 한 90% 이상이 물입니다. 수분 섭취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저녁에 수분 섭취를 제한을 했으니 갈증이 날 겁니다. 그럼 아침에 물 섭취를 또 충분히 해서 보충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광을 자극하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취침 환경을 조성을 해서 잠을 푹 주무실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겁니다. 적절한 낮에 운동을 해서 몸을 좀 피곤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취침할 때는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 이런 걸 조성을 하는데 최근에 또 휴대폰을 보면서 또 주무시는 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또 취침의 그 적절한 환경을 방해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활 중에 실천하시면은 상당 부분의 야간뇨를 줄일 수가 있는 데 아마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